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소통 중심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3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과업 설계를 위해서 우월한 학자가 2012년에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거죠. 그래서 230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실시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활동의 주도권이 있어야만 그 활동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태스크라고 할 수 있죠. 오픈 태스크.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정답이 있는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답이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수학으로 따지자면은 1 더하기 2는 당연히 답이 있죠. 3이라고 하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답을 줄 때 10이라고 하는 답을 주고 A 더하기 B가 10인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겠죠. 예,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영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정의 자유를 주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과업이 학습자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느낌, 개방적인 느낌을 줄 때 학습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협동입니다. 협동. 혼자서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실에서 모둠을 통해서 하는 활동이 조금 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룰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혼자 하는 걸 더 즐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뭔가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취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이 그런 과업이 더 좋은 과업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너무 어려운 과업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어, 풀다 보면 하다 보면 그 과업 자체에 흥미를 잃고 나아가서는 그 과목 자체에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과업을 설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가 있습니다. 고차원적 사고는 너무나 단순한 암기, 그다음 계속되는 반복 이런 것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개인화입니다. 영어로는 personaliz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습자 개인의 경험이나 느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교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 개인화 활동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프로덕션 활동에서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른 답을 조금씩 하겠죠. 어떤 사람은 집에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 뭐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작은 개인화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 또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인 간 의사소통입니다. 이것은 사실 위의 협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과업이 좋은 과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본 것처럼 게임 같은 활동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게임 같은 활동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거나 굉장히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마치 그 타임밤이라고 하죠. 시간이 다 이렇게 19, 8, 7, 6, 5, 4, 3, 2, 1 딱 하면은 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간의 제한이 명확하게 있으면 학생들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 시스템 나가서 많이 쓰셨겠지만 그 벽면에다가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초시계 같은 걸 띄워놓고 학생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과업을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과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게임적인 요소를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들과 함께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과업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나왔던 주도권, 개방성, 협동, 성공, 고차원적 사고, 개인화, 대인 간 의사소통, 게임 같은 활동, 시각 자료 이외에 어떤 것이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과업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학생들은 멀티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나 등등등과 관련된 경험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업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가 있겠죠. 저는 멀티미디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챈트나 노래, 그다음에 게임, 여기 게임 나오지만 게임 등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30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정보차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보차 활동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어요. 이 영어로는 Information Gap Activity입니다. Information Gap.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지식이나 정보의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Are you a teacher? Yes, I am.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교과서로 영어를 배울 때 중학교 때 나왔던 예문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Are you a student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어색한 대화가 되겠죠. 교실 그림에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세요?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일단 첫 번째 오센틱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실제성이 없는 활동이고 두 번째는 실제 그런 환경에서 교실에서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이 학생에게 너 학생이니? 예,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갭도 없는 경우가 많겠죠.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231페이지에 맨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의 기본 목적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사소통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은 그냥 정보를 알아낸다기보다는 사회적, 친교적 기능을 해요. 친구를 만나서 안녕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로 안녕한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안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나 학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소통을 합니다. 예. 어떤 과업,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과업 중에 뭐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연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보가 오가요. 예. 그 사람에게 뭔가를 달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값이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많은 경우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에 정보의 차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으로 느껴지죠. 예. 정보차 활동은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많은 경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제가 Are You a Teacher와 같은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231페이지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인데요. 교사가 연필을 보여주면서 What's this?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It's a pen. 다시 교사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Where is the book? 책상에 지금 교사도 학생도 북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어요. 학생이 It's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화는 사실은 정보차가 없는 대화예요. 왜냐면 지금 교실에서 교사도 학생도 동일하게 학생의 책상 위를 보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책이 놓여져 있는데 교사가 학생에게 책이 어디 있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교사도 책을 보고 있고 학생도 책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차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은 정보의 차이는 없으되 그냥 그 상황을 영어로 말해보는 정도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로 봤을 때는 다 같이 아는 거, 뻔한 거에다가 묻고 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아래 나오는 그런 문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re you a boy? 이런 것들, 예.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포메이션 갭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은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실제적이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영어로는 inauthentic하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많은 활동들을 조금씩 바꿔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232페이지에 이런 inauthentic한 활동 또한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훨씬 더 오센틱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가 232페이지의 위에 나옵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볼게요.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 사용하는 연습 활동,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변화를 가미함으로써 정보차 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자, 짝 활동으로, 즉 페어 액티비티, 2명씩 하는 활동으로 그림 8-10의 자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보이시죠? 톰, 존, 메리, 수잔 나오는 그 그림이요. 교사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언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Tom is playing soccer, John is playing the piano, Mary is reading a book, Susan is riding a bike. 이 네 문장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맨 아래 문단에서 볼까요? 그림 보고 묻고 답하기.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 두 명의 학생이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그림 8-10을 보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면 What is John doing? 그러면 What is John doing?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John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학생 A와 학생 B가 똑같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He i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다시 A가 What is Mary doing? 이렇게 물어봤을 때 Mary가 책을 읽고 있죠. S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정보차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또 사람 이름과 그 그림이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8-11을 보시겠습니다. 8-11을 보시면 who's wh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who's who. 자, 이 경우에는 그림 보고 묻고 답하기 왼쪽에 8-10을 변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A 학생에게는 그림 8-10의 자료를 주고 있고 B 학생에게는 동일한 자료에서 이름을 정보가 빠진 이름 정보가 빠진 8-11의 자료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8-10과 같은 자료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8-11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사이에는 분명한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그러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즉 그림 8-10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야만 해요. 물어보지 않고서는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엑서사이즈도 정보차 활동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실 활동을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그냥 모든 학생들이 아무런 정보 차이가 없이 하는 단순히 따라 읽거나 아니면 대본을 같이 읽거나 하는 활동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활동인가를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따라하고 따라 읽고 이걸 하면 되겠지만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정보차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차 활동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타입은 일방향 정보차 활동입니다. 방금 나온 거 어떤 사람은 8-10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8-10을 갖고 있으면 이건 사실은 일방향인 거죠. 한 사람은 완벽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방향 정보차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양방향 정보차 활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방향 정보차 활동.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방향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자, 양방향 정보차 활동은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방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양방향은 어떤 것이냐? 234페이지가 있습니다. 양방향은 이게 방향이 양방향이니까 A와 B가 짝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A도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B 또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정보를 충분히 교환해야만 정보를 충분히 주고받아야만
그 정보의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35페이지에 그림 8-13,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차 활동 중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조사하기, 어떤 특정한 정보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자, A형을 한번 보실까요? A형에는 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나, 지수, 소라, 진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B형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미나, 지수, 소라, 지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표에서, 이 두 테이블에서 각각의 테이블이 담고 있는 정보는 사뭇 달라요. 보시면 A주 같은 경우에 A형 같은 경우에는 미나와 소라의 나이가 나와 있지만 B형은 이와 다르게 지수와 지호의 나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전체에 A주 정보를 채우려고 그러면 A형을 갖고 있는 학생과 B형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테이블을 다 채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물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야, 너 보여줘봐. 야, 보고 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채워버리면 언어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는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뭐 벌칙을 준다든가 감점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서로 상대방의 정보를 보지 않고 대조해 보지 않고 언어를 통해서 이 두 빈 칸들을 채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3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What's the word in the number 4 down? 그죠? 이거는 14번에 관련된 것인데요. 14번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크로스워드 퍼즐이죠. 넘버 4 다운이니까 4번의 세로는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자, 정보차 활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구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크로스워드 퍼즐에 맞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고 또 8-13에서는 what is Jesus, how old is 지수 뭐 이런 식으로 how old is 지수와 같은 식으로 어떤 특정한 문장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유의점, 유의점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은 메시지의 전달에 초점을 두다 보니 표현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희가 지난번 강의들을 통해서 정확성과 유창성, 그 다음에 의미 전달과 정확성의 그 긴장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문법이나 어휘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 2001년도의 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fish and chips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자, fish and chips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별명 같은 건데요. 그 아래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 give to me fish and chips, give me fish and chips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give to me fish and chips라고 했어요. 왜냐? 일단 이 문장에서 나한테 fish and chips를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공손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give to me라고 해도 의사소통은 돼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적절한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give to me fish and chips는 의미는 잘 전달되지만 좀 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은 give me fish and chips라고 해서 give me something 이라고 표현해야지 더 맞겠죠. 그러니까 정확성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적절한가, 즉 얼마나 예의를 갖춘 표현인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공손함과 같은 적절성의 문제나 완벽하게 정확한 문장, 즉 accuracy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맨 아래 나오는 형태 중심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영어로 된 표현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됐냐면은 form focused instruction,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자, form focused instruction은 어디에 강조를 두냐면 특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문법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너레이션. 여러분, 나레이션이란 말 들어봤죠? 과거의 일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주는 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의 사용이 많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너레이션 해야 되니까 과거형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과거 기억 경험의 너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너레이션을 하라고 할 때 그냥 너레이션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폼, 중요한 문법 사항인 과거형, 특히 동사에 ed 같은 거 붙이거나 불규칙 과거 동사를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따로 집중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문법 수업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Form Focused Instruction에서는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문법 사항 한 개, 아니면 많으면 두 개, 한두 개 정도만 하는 것이지 문법을 계속해서 다루진 않아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지만 필수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Form Focused Instruction은 보통 Focus on Form, Focus on Form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ocus on Form이기 때문에 뒤에 폼에 단수형이 사용되죠. 이에 비해서 저희가 오래전에 살펴본 Grammar Translation Method, 즉 문법과 번역을 주로 하는 메소드에서는 문법이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은 부정사의 형태, 부정사의 부정형, 부정사의 완료 부정사형, 부정사가 사용되는 다양한 용법, 이렇게 문법이 나오고 또 문법이 나오고 또 문법이 나와요. 그 예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문법 형태가 여러 개가 연달아서 나오고 이것이 교수 방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Focus on Forms, 그러니까 형태라고 하는 FORM에 S를 붙여요. Focus on Forms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서는 Focus on Forms를 사용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중심이고 문법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문법이 모든 수업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Focus on Form과 Focus on Forms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교실 영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은 TEE라고 불러요. Teaching English in English 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 TEE를 가져온 겁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교과서의 표기를 따르자면 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TEE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여기 교과서 23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할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도에 몇 가지 장점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로 가보죠.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제한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학생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 찬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은 수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TEE의 장점을 생각하자면 사실 꼭 완벽하게 쉬운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만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동작과 어떤 활동 하에서 영어를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영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활동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를 원래부터 교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완벽하게 알고 있는 영어를 가지고 교실 영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실에서 하는 활동의 일부로서 영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제한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즉,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가 본 율동 같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 율동이 있어요. 자, 손은 핸드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foot, 그다음에 두 발을 내밀면서 feet 이런 말을 쓰면 학생들이 처음에 foot이나 feet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에서 foot은 발이고 feet은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발의 복수형이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은연중에 교실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르쳐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 어린이는 듣고 있는 영어를 의식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뇌는 그 내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간접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장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 사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장이 여러 번 들렸을 때, 특정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을 때 학습자들은 뇌에 기억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요.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지난번 수업 시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면서 우리는 점차 어떤 표현을 하다가 더 뇌 속에 강하게 심게 되는 거죠.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교실에서 영어를 사용했을 때 선생님이 교실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구나. 즉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죠.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양의 증가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카메론이라고 하는 또 학자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거기 아래 카메론 2001년이 나오는데요. 실제 교실 담화를 분석하였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교사가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들도 모국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교사가 목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겠죠. 영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들도 목표, 즉 한국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즉,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무언가를 하다가 의식적으로 내가 영어를 써야겠다가 하지 않더라도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면 또 친구들이 영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할리웰과 카메론의 연구 결과를 제안과 연구 결과를 알아놓으시고요. 교실 영어 사용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틴의 사용이에요. 루틴. 자, ROUTINE. 교실 영어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쉽게 빨리 배우게 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 그죠?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사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체계에서 루틴, 즉 누구를 만나서 인사를 한다거나 헤어질 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틴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매일매일 하는 일 이런 뜻인데 교실 영어에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늘 쓰는 표현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현을 쓰면 어떤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루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고 학생들이 떠들면 어떤 표현을 쓰고 학생들이 졸면 또 어떤 표현을 쓰고 기지개를 켤 때는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이런 루틴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 표현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요. 그 표현에 익숙해지게 되죠. 또한 루틴을 사용함으로써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루틴을 사용함으로써 교실 영어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238페이지 맨 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학자인데요. 브루너라고 하는 1983년도 오래된 연구죠. 이분이 스캐폴딩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의 하나로 루틴의 사용을 꼽는다. 그러니까 루틴을 사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루틴을 사용했을 때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루틴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게 머리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고 그 루틴을 가지고 거기에 단어를 조금 바꾼다든가 표현을 조금 바꾼다든가 하면서 새로운 표현들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루틴을 사용했을 때 다른 언어 표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스캐폴딩을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서포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을 알아놓으시고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스캐폴딩은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스캐폴딩이라고 영어로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시멘트 벽돌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에 건물이 올라가는 걸 지탱할 수 있도록 옆에 철근이나 다양한 구조물들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 받쳐주는 것을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네, 건물이 올라갈 때 옆에서 받쳐주는 구조물을 스캐폴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물이 다 올라가면 그 스캐폴딩은 제거가 되게 되죠. 그죠? 건물이 완성됐는데도 스캐폴딩이 있는 건물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루틴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은 굉장히 많은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적인 언어 표현을 익히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기대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틴은 일종의 스캐폴딩이다 라고 브루너가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가 시각 자료와 제스처의 사용입니다. 제가 아까 교실 영어가 반드시 엄청 쉬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한 상황,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특정한 시각 자료, 제스처와 함께 사용되면 학생들이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교실 영어를 사용할 때에는 더더욱 시각 자료와 제스처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점차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각 자료를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제스처도 좀 적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교실 영어를 사용할 때는 시각 자료와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범 보이기인데요. 이거는 240페이지와 241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교실 영어의 예가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딱 보기만 해도 어렵죠? Spread the word cards out, face down on the table, and put the picture cards in a pile face down. The first player takes a picture card from the top of the pile and chooses a word card from the cards spread out face down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읽는데도 잘 바로바로 의미가 캐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첫 번째는 언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언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는 언어가 너무 길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초등학생은 반드시 딴짓을 합니다. 자, 어른들도 사실 딴짓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 번째 문제는 메모리에 관한 문제예요. 길다고 하는 게 단순히 길어서 어려운다기보다는 우리의 메모리,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걸 하나하나 잘 이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 우리의 인지적인 그 작업 기억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1장 연설을 하면 절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학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긴 언어를 갖다가 충분히 엮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241페이지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표 8-5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Teachers words, teachers actions라고 해서 항상 어떤 말과 교실 영어와 어떤 특정한 행동 혹은 특정한 행동과 함께 가는 자료, 뭐 시각적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쪼개어져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긴 설명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241페이지에 나온 것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짧게 만들어서 다른 자료들이나 제스처나 함께 엮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적절히 이해를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본의 사용입니다. 대본의 사용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어,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활동에 어울리는 교실 영어 대본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대본을 활용해서 그 대본을 충분히 숙지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을 암기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조금 다른 표현들을 더 집어넣고 하면서 자신의 레파토리, 예, 마치 여러분들이 뭐 노래방 레파토리라고 하듯이 그 교실 영어의 레파토리를 조금씩 키워가는 게 좋은 전략인 거죠. 자, 그렇다면 거의 마지막 섹션에 모국어 사용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모든 언어를 영어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경희 교수님, 이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하셔가지고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라는 것을 너무 절대적인 규칙으로,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학습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사용하다가 때로는 한국어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즉, 모국어의 사용은 맥락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가 그 교과서에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그 예로 243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맨 위에 나오는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레투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레투스 상추죠. 그냥 상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하나하나 상추라는 말을 안 쓰고 레투스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학습자들이 들어도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데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수업의 운영이나 문법 같은 거. 자, 오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문법 설명, 문법을 이리저리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설명할 때도 모국어가 효과적이라고 맨 아래 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훈육할 때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훈육한다라고 하는 건 뭐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꾸짖거나 아니면 규칙을 제시하면서 이끌거나 할 때 그럴 때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어가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갖게 되죠. 예, 특히 꾸짖을 때 영어로 꾸짖는 것보다 한국어로 꾸짖는 게 훈육의 효과가 더 높습니다. 예. 모국어 사용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맥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클래스룸 프로시저 어떤 절차나 아니면 그라마 문법이나 아니면 훈육 상황 뭐좀 꾸짖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 상추같이 단순한 단어인데 영어로 사용하면 어려운 경우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습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TEE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2015학년도에 그 서울시 교육청의 세부 시행 계획인데요. TEE가 교실 교수 전략으로서 이야기 되기도 하지만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EE를 잘할 수 있는 교사를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인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T 인증제 시행 기호를 보면 TEEA가 있고요. TEEM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TEEA가 평가 인원이 훨씬 더 많죠. TEEM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A는 에이스의 약자이고요. M은 마스터의 약자입니다. 자, 에이스보다 마스터가 더 되기가 힘듭니다. 그 지원 자격을 보시면 되는데 TEEM, TEE 마스터의 경우에는 TEEA, 즉 에이스 인증을 이미 받은 교사들 중에서 특정한 자격 요건을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TEEA 인증교사들 중에서 교육 경력이 초등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중등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년에 뭐 연수를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연수를 어느 정도 이상 들어야만 가능한 그런 인증입니다. 나머지 뭐 평가 과정까지는 보실 건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국어 사용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아까 상추 얘기도 나왔지만 모국어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가져온 이미지는 갈릭과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갈릭과 관련돼서 그 레시피 요리법을 보면은 clove of garlic, 클로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로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쪽이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단어가 거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벌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벌브. 이것은 원래 전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마늘 같은 경우에 이게 전체가 다 모여 있는 것을 벌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러브나 벌브, 갈릭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말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그냥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딱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 오늘 살펴본 거면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이것처럼 시각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교과에 관해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 초등 교실에서 영어 교사가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영어를 중심으로 제스처나 소리나 오디오,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이런 검색을 통한 이미지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 교사는 단순히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미디어와 접근 방식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글 이미지 검색은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딱 좋은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다만 그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몇 개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단어 카드나 이런 것들로 정리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교실 영어 자료집을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이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이 자료가 2000년도에 나왔지만
교실 영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교실 영어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인데요. 오늘은 수업이 좀 일찍 끝났죠. 한 학기 동안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충실하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미진한 점도 있었고 또 좀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이 영어 교육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